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안전인증기관이 아시아 제품 중 오직 한국산에만 특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바로 작은 금속캔 하나가 가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제품,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평범한 물건이 세계인의 인식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독일에서 온 안전 엔지니어 요하넥스 슐라이어 씨의 실화입니다. 그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하넥스 슐라이어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글로벌 안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30대 후반 10년 넘게 수많은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와 객관적 수치만 믿었습니다. 기계는 신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오차가 생긴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탄가스 캔 하나가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아침 프랑크푸르트 언론은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노부부였고 주방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집 일부가 파손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전 엔지니어로서 이런 사고는 제 책임 범위였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해보니 집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부부는 경상이었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급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요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치솟았죠.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부탄가스 캔 잔해는 분명 중국산이었습니다. 바깥 표면은 멀쩡했지만 내부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생산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 아니면 고의적인 품질 저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 사무실엔 그 제품의 유통업자인 리웨이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리웨이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말투는 불쾌할 정도로 거만했습니다. 사고는 늘 일어나는 법이죠. 소비자가 잘못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리웨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제품 결함입니다.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강경하게 말하자 리웨이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사고 잘 팔리면 그만이죠.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니요. 사무실을 나가는 리웨이를 노려보며 책상의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구조가 다릅니다. 내부 안전장치와 이중검수 시스템으로 유사사고 확률이 현재의 낮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시아 제품이라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데이터와 객관적 수치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자. 그리고 그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하자.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말해 저에겐 삼성과 현대 외에는 특별한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탄가스 캔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죠. 요하네스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사고와 관련해 현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회용 부탄가스는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처음엔 그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최신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길, 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만든 작은 캔 하나가 다를 수 있을까? 그 의문을 안고 저는 천안의 부탄가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천안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자리 잡은 공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약 13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축구장 18개를 이어놓은 것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정문 앞에 서잣담이 조금 났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고 돌아가게 될까요? 유한S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정우 팀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정우 팀장은 단정한 차림새와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특별히 강렬하지 않았지만 왠지 신뢰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정우 팀장은 저를 공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귀를 때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수많은 부탄가스 캔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하시나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하루 평균 70만 개 1년으로 치면은 약 2억 개가 넘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중 40% 정도는 해외로 수출됩니다. 60개국 이상이죠. 박정우 팀장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에겐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이런 규모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니요? 정말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네, 일회용 부탄가스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음식을 끓여 먹는 아시아 문화권은 물론이고 캠핑 문화가 발달한 러시아 최근에는 한류와 함께 남미 시장까지 넓혀 있습니다. 공장 내부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캔의 몸체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위아래 부분을 조립하고 또 다른 구역에서는 가스를 충전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총 3개의 컨베이어 벨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라인마다 길이가 30m에 달합니다. 작 30m라니 한 라인만 해도 400m를 달리기 트랙보다 길었습니다. 그런 라인이 3개나 있다니요. 박정우 팀장은 계속해서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동화된 기계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곳곳에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기계 옆에서 제품을 살피고 때로는 직접 손으로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기계는 정밀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손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죠. 박정우 팀장의 그 말에 처음으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동화와 데이터를 신뢰해 왔습니다. 사람은 오차를 만들고 기계는 정확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 공장의 불량률은 얼마나 되나요? 100만 개 중 10개 미만입니다. 1%로 하면 0.001% 정도죠. 그 순간 저는 제가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제조업 통계보다도 놀라웠으니까요. 그건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요한S 씨, 이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박정우 팀장은 저를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제조업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무언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팀장은 저를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집중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5도의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를 지나는 부탄가스 캔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긴 온수 테스트 구간입니다. 가스 누기를 확인하는 중요한 공정이죠. 박정우 팀장의 설명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센서나 자동화 장비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자 박정우 팀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세한 기포는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김정혜 님이세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죠. 김정혜 씨는 잠시 시선을 돌려 저를 향해 짧게 인사한 뒤 곧바로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김정혜 씨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건가요? 네, 10시간 넘게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피로하지만 중요한 일이니까요. 김정혜 씨는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냥 기계에 맡기면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내 가족도 이걸 써요.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도 쓰겠죠. 그러니 대충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감이었고 사명감이었습니다. 박정우 팀장은 계속해서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캔의 윗부분에 분홍빛 고무 패킹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건가요? 가스가 새지 않도록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이게 안전을 결정하죠. 작업자는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불량품을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분당 1200개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작업자의 손은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검수가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10년 정도 하면 눈이 적응합니다. 옆에 있던 작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이라니 그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저에겐 상상이 안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2년에서 3년마다 직무를 바꾸는 편인데요. 여기선 그렇게 오래 같은 일을 하시나요?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정우 팀장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전문성의 가치를 간과했던 건 아닐까요? 가스 충전 구역은 특별히 더 엄격한 보안 절차가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정정히 방지복을 입고 있었고 곳곳에 가스 누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박정우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아시아 제품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값싼 생산 비용보다 안전과 품질이 우선이었습니다. 충전을 마친 부탄가스 캔들은 다시 온수 테스트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충전 후 누기 확인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세로 제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섬세한 작업을 하루 종일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산 부탄가스가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갑자기 공장 안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작업자들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밸브 감지 센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네요. 잠시 라인을 멈추겠습니다. 박정우 팀장은 침착하게 말하며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몇몇 작업자들이 빠르게 문제 지점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누구도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가끔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박정우 팀장의 말은 심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깊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몇 분 후 라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곧바로 원래 업무로 돌아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장은 정상 가동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해결하네요. 우리는 기계보다 사람을 더 믿습니다. 기계는 문제를 알려줄 뿐 해결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동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람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박정우 팀장은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완성된 제품들이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수 단계입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걸은 후에도 사람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충분한 검수 과정을 거쳤는데
요한의 셋이 안전에 있어서 충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1%의 완성도가 제품의 운명을 결정하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철학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기계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해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박정우 팀장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저는 작업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장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작업자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에 맞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시아 제품이라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네요. 박정우 팀장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요한 S씨, 우리에게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 작은 캔 하나에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 무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공장 한쪽에서 수첩을 들고 열심히 메모하는 젊은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작업자들과는 달리 청년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실습생 유진이에요. 서울 공대에서 온 학생이죠. 박정우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제조업 현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의외여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정우 팀장의 허락을 받고 저는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유진은 제가 다가가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요하네스시죠? 반갑습니다. 유진의 밝은 인사에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왜 다른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을 선택했나? 요? 제가 제 질문에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건 첨단 기술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은 매우 복잡하거든요. 유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이런 제조업을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IT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를 더 선호하지 않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 대부분은 그쪽으로 가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제품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더 관심이 있어요. 제 부모님도 이거 쓰세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마치 김정혜 씨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내 가족도 이걸 써요. 이 단순한 문장이 이들에게는 책임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배우는 게 그럼 맞나요? 정말 많아요.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왜 그런 이론이 필요한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어요. 유진의 눈빛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진정으로 이 일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제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기본적인 안전 원칙은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유진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까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제조업 정신이 단순한 현상이 아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 팀장님, 이런 실습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최근에는 더 늘었어요.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진짜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우 팀장의 말에 저는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품질, 그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작업자들 사이로 돌아가 질문하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적이었을까요? 언제부터 데이터와 수치만을 믿고 그 이면에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독일에서 온 목적을 아시나요? 제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네, 중국산 부탄가스 폭발 사고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시아 제품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니 완전히 다르네요. 유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달라요. 우리는 절대 안전을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젊은 세대까지 이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분명 더 밝을 것입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며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술 시스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세계 시장 90%를 차지하는 한국산 부탄가스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산 부탄가스 폭발 사고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재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국 유통업자 리 웨이였습니다. 리 웨이는 여전히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제품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죠. 리 웨이의 말에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명백한 품질 관리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한국산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시아에서 만든 제품은 다 비슷합니다. 한국 제품도 포장만 좀 멀쩡할 뿐이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 웨이 씨, 제가 직접 한국 공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당신의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 부탄가스 공장의 불량률은 100만 개 중 10개 미만입니다. 영준컨 1%라는 놀라운 수치죠. 이건 단순한 포장 차이가 아닙니다. 리 웨이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숫자 노름이죠. 실제로는 다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하네스,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본 것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작업자가 뜨거운 물 속에서 미세한 기포를 찾아내는 장면, 젊은 공학도가 현장에서 배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도 이걸 쓴다는 책임감 제 말에 리 웨이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성파리는 그만하시죠? 결국 비즈니스는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단정한 비즈니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산 부탄가스가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이유는 바로 그 신뢰 때문입니다. 회의는 결국 유럽 수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출장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히 기술적 내용과 데이터만 기록했을 텐데 이번에는 저는 보고서, 서문에 박정우 팀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제품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힙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무거운 걸 잘 알아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제조업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적 데이터를 넘어 사람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신뢰와 책임감에 대해 썼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사무실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있는 부탄가스 캔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중국산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인 제품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쌌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골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정우 팀장은 저를 출하 직전 최종 검수 공정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과정을 거친 제품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자동 검사로 걸러진 제품도 최종적으로는 이곳에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박정우 팀장은 직접 한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기폭 표면에 주름 극미한 오염까지 모두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정우 팀장의 손끝은 마치 외과 의사처럼 섬세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제품 중 하나일 뿐인데 마치 유일한 작품을 다루는 것 같은 집중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가능한가요? 하루에 70만 개를 생산한다면서요. 모든 제품을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샘플링 검사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이 하나가 불량이라면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제품들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박정우 팀장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요한 SC 이런 작은 캔 하나가 세계 시장을 좌우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겐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세계로 나가는 대사와 같은 존재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산 부탄가스가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책임감과 자부심의 결과였습니다. 출하장에서는 완성된 제품들이 박스에 담겨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다양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남미, 동남아시아, 전 세계 곳곳으로 향하는 작은 캔들이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수출하나요? 각 나라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텐데요. 네 나라마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장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모든 제품을 만듭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이런 태도가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였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제가 독일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본 것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히 리웨이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고 싶어요. 박정우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보신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화려한 말보다 제품이 말해주길 바랍니다. 박정우 팀장의 말처럼 한국의 제조업은 화려한 광고나 마케팅보다 제품의 품질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서기 전 저는 작업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집중하는 작업자들의 노고가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정혜 씨는 잠시 일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는 그저 맡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맡은 일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을 발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의 보고서는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 아시아 제품의 안전성 편견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산 부탄가스의 우수성을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복제할 수 없다는 결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아시아를 오해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기술이 아닌 사람의 진심이 신뢰를 만든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나에게 신뢰의 이름이다. 예상과 달리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반응은 독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우 팀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요한 SC, 당신의 글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을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품 뒤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관점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유럽안전기준협회의 세미나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안전성이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천안 공장의 사진을 띄우며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부탄가스를 만드는 한국의 공장입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기대했던 것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미세한 기포를 찾아내는 작업자, 내 가족도 이걸 쓴다며 책임감을 가진 젊은 실습생,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무게를 아는 관리자이들이 바로 한국 제품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간견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는 리웨이도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태도였습니다. 요하네스, 당신 말이 맞다면 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역사와 문화의 차이일 겁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장인, 정신과 책임감이 제조업의 DNA가 된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부탕화 스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제게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프랑크푸르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는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을 가진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너머의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작은 부탄가 스캔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술을 넘어선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타야 번화에서 무지성으로 대로 변에 똥을 쌓는 중국인 관광객을 목격한 태국 카페 주인이 신고하기 위해 놀라며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번창했던 파타야가 중국인들로 인해 똥밭이 되며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단체로 쫓겨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가득하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지금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며 호소하는 태국 카페의 주인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타야에서 K스타 카페를 운영하는 리콘입니다. 3년 전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로 시작한 작은 카페였죠.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그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담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벽에는 BTS 블랙핑크 포스터가 가득했고 메뉴판에는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들을 태국식으로 재해석해 올렸어요. 한국 드라마 OST를 틀어놓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상영하며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거 진짜 한국 같아요. 처음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을 때 그 뿌듯함이란 그날부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가고 한국 여행 커뮤니티에서 필수 방문 코스로 소개되면서 손님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한 달 만에 저희 카페는 파타야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고향의 맛과 향수를 느끼러 왔고 태국인들은 한류 문화를 직접 체험하러 왔죠. 주말이면 줄이 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니콘, 너 정말 대박이구나. 비결이 뭐야? 옆 가게 주인파이가 물었어요. 한국 덕분이지 한국 문화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파이는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문을 닫는 동안 제 가게만 번창하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장부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루 매출이 전에 일하던 호텔 월급의 3배가 넘었으니까요. 한국인 손님들은 특히 팁도 넉넉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며 건네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덕분에 빚도 갚고 어머니 수술비도 마련하고 동생 대학 등록금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한국인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실력을 키웠죠. 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 10명이 한꺼번에 방문했던 날은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까봐 직원들과 밤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당일에는 진담을 뺐지만 모두가 만족하며 떠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태국 뉴스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도 느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걸까? 우리 태국은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파타야 해변을 걸으며 명품 가방을 든 한국인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돌아옴이 컸습니다. 그들이 제 카페에 와서 돈을 쓰니 좋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오만한 태도가 가끔 거슬렸어요. 태국 음식은 너무 맵다. 태국은 더워서 힘들어. 태국은 한국보다 발전이 느리네. 라는 말들이 귀에 들릴 때면 씁쓸었습니다. 내 나라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성공은 한국 덕분이니까요. 카페 벽에 걸린 서울 야경 사진을 보며 언젠가 꼭 방문해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그들처럼 부유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열렸는데 단골 손님 수환이 울상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수환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준비하던 친구였어요. 니콘 큰일 났어. 한국에서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한대. 이제 태국인들 한국 가기 너무 어려워졌어. 저는 처음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태국인들 대상으로는 심사가 엄청 까다롭대.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다고 한국 정부가 이제 태국인들 입국을 제한하려는 거야. 그날 이후 SNS에는 한국에 대한 불만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무시한다. 한국은 우리 돈만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 없나 봐. 이제 한국 안 갈라에 같은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파타야 상인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물점 주인 나롱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조카가 한국 유학 준비했는데 서류 검토만 2달 이래.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미용실 주인 린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 친구는 한국 관광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 이유도 설명 없이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입장이라 침묵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다음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500명을 한꺼번에 강제 추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짐을 싸들고 울면서 공항으로 향하는 태국인들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했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태국인 손님들이 한국 음식 비싸기만 하고 맛없어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 시작했고 한국 굿즈를 사가던 태국 학생들도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들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카페를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음료를 엎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닦아져라고 말하는 모습에 불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타야 상인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뱅코리아 운동을 시작합니다. 한국 상품 불매, 한국인 손님 거부, 한국 문화 보이콧, 태국인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가게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중국 관광객 단체가 제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방문하자마자 여기 한국 스타일이네. 중국 스타일로 바꾸면 더 잘 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맞아. 왜 꼭 한국이어야 하지? 중국 관광객도 많은데 다음날 제 SNS 계정에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태국인 10명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해 36시간 동안 대기실에 갇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런 음식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덕분에 잘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상인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뱅코리아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제 중국인 손님을 위한 카페로 바꾸겠습니다.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잘 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한 대로 카페 간판을 내렸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K스타 카페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차이나 드림 카페의 새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벽에 걸린 BTS와 블랙핑크 포스터를 떼어내고 대신 중국 배우들과 가수들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한글 메뉴판은 상자에 담아 창고로 옮겼어요. 니콘 정말 바꾸는 거예요? 직원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의 새로운 손님이 될 거야. 그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많잖아.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중국어 메뉴판을 만들고 간단한 중국어 인사말도 연습했어요. 니하오 환영합니다.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옆 가게 파이가 들어와 변한 모습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정말 완전히 바뀌었네. 근데 한국인 단골들은 어쩌려고 이제 중국인 손님들이 새로운 돈줄이 될 거야.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식을 들은 한국인 단골 손님 김민수 씨가 방문했어요. 그는 변한 카페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니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카페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손님들의 취향이 바뀌어서요. 이제 중국 스타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김민수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한국인들이 말을 끝냈지 못하고 그는 돌아섰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열기 전 3년 동안 즐거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인 손님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기심의 가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중국 음식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급하게 몇 가지 중국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어느 날 파타야 뉴스에서 태국 정부 관계자가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는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 안에 중국인 관광객 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역시 결정이 옳았어. 주변 상인들도 하나 둘씩 중국인 대상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이 늘어났고 중국어를 배우는 태국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은 필요 없어. 중국이 태국 경제를 살릴 거야. 상인의 모임에서 누군가 외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같이 웃으며 박수쳤지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날 밤 예전에 가게에 걸어두었던 한국 야경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겹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좋아하던 내 음식은 이제 누가 먹을까? 잠시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담당자가 파타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카페를 추천 명소로 등록해준다면 대박이 날 거예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새로운 돈줄이 될 거야. 그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많으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한국인 단골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태국을 무비자 국가로 지정한다는 발표였어요. 파타야 상인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대박 날 거야. 직원들과 건배를 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일주일 만에 파타야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났어요. 거리마다 중국어가 들리고 중국인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제 카페 앞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중국인들이 몰려오네. 소프는 신이 나서 중국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바빴어요. 중국인 관광객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카페 내부를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K-POP 없어서 좋아요. 중국 것만 있어야 해요. 한 중국인 손님이 말했습니다. 순간 기분이 이상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네, 이제 여기는 차이나 드림 카페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음료 하나를 시키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했어요.
게다가 음식을 주문해도 양이 적다며 불평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선 2배로 줘요. 더 주세요. 한 손님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추가 음식을 제공했지만 장부를 확인해 보니 그날 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게다가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팁을 남겼지만 중국인 손님들은 팁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괜찮아. 앞으로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사진만 찍고 음료 한 잔으로 자리를 오래 차지했어요. 심지어 화장실만 이용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니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손님들이 휴지를 변기에 그냥 버리고 바닥에 물을 흘려놓고 가요. 매일 청소 비용이 늘어갔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찍는데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카페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전화 통화를 했어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니콘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요. 직원 솜이 불평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와 바닥에는 사용한 티슈와 과자 봉지들이 널브로 져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많았지만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보다 훨씬 적게 소비했어요. 게다가 메뉴를 마음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거 맵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달게 해주세요. 이거 반만 주세요. 가격도 반으로 해주세요. 대부분의 요구는 수용했지만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불만을 표시하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남기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맛없어요. 한 중국인 단체가 음식을 절반이나 남기고 불평했습니다. 태국 음식 너무 이상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구와 소품들의 손상이었어요. 의자에 낙서를 하거나 테이블을 긁어놓거나 심지어 작은 장식품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니콘 화분이 또 없어졌어요. 푼이 말했습니다. 매일 밤 정산을 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가고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예전에 단골이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른 카페에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그리워졌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비록 까다로울 때도 있었지만 항상 예의를 지켰고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니콘, 우리 다시 한국 카페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오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걱정이 커져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손님들이 오겠지?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다짐을 했어요. 어느 월요일 오후 카페가 한산 1시간에 중국인 남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중앙 테이블에 앉았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은 코를 후비며 손가락을 테이블에 문질렀어요. 저는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는 메뉴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네 반값에 줘. 어차피 싸구려잖아.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격은 정찰제입니다. 모든 손님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해요. 뭐 중국 사람한테 이런 태도로 나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태국에 쓰는지 알아.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계세요. 그러자 그 남성은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가격에 중국에선 이것보다 훨씬 좋은 커피를 반값에 마신다고. 그는 일어서서 주변 테이블로 가더니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너무 비싸요, 사기꾼이에요. 나가세요. 몇몇 중국인 손님들이 동조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하게졌어요. 저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손님 그만하시고 나가주시겠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 남성은 저를 노려보더니 알았어, 나갈게. 라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시 안도했지만 곧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카페의 문 앞 한복판에 서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국인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더듬으며 외쳤어요. 하지만 그 중국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볼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채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국인 행인들은 입을 다무지 못했고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오히려 이 장면을 웃으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사람아, 당장 그만해. 옆 가게 주인 파이가 달려와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인은 대변을 다 본 후 태연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소란이야, 휴지? 좀 가져다 줘, 빨리.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카운터로 뛰어가 화장실 휴지를 가져왔어요. 손에 쥔 휴지가 제 떨림 때문에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중국인은 휴지를 받아 뒤처리를 하고는 바지를 올린 후 마치 공원에서 산책하듯 태연하게 걸어갔어요. 뒤에는 참을 수 없는 악취와 더러운 흔적만 남겨둔 채로요. 이럴 수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식간에 제 카페 주변은 텅 비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황급히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나가서요. 누가 이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싶겠어요. 니콘 괜찮아요. 서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일은 한국인 손님들에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네. 요즘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골치 아파.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지 큰 소리로 떠들지. 물건 가격은 무조건 깎으려 하지. 슈퍼마켓 주인 나타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이런 적 없었는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맞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비록 가끔 까다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런 무례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카페를 일찍 닫았습니다. 홀로 남아 창문 밖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봤어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예전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SNS를 열어보니 오늘 사건이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 중국인이 바지를 내리려 는 장면을 찍어 올렸고 댓글에는 분노와 충격의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을 거부하고 중국에 의존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후회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제 카페는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똥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일은 SNS를 통해 파타야 전역에 퍼졌어요. 심지어 태국 현지 뉴스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충격적인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간판을 보고 들어오다가도 여기가 그 똥카페 아니야 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니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어요.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세일 문구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중국인들 물건만 구경하고 사진만 찍지 돈은 안 써요 가게 파이가 한탄했어요. 게다가 물건 가격도 계속 깎으려고만 해. 이렇게는 장사가 안 돼. 그날 저녁 파타야 상인의 긴급 모임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걱정스러운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상인회장 소메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관광객이 태국 경제를 살릴 거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통계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크게 늘었지만 1인당 소비액은 한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게다가 중국 단체 관광은 대부분 중국계 여행사와 식당 숙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지 상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극히 적었습니다. 파타야 관광 수입이 30%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많이 사는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소매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타야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반환 감정으로 인해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공격받는 사건이 늘어나 자안전 문제로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잘못됐어.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훈이가 슬픈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니콘 한국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한국인들은 태국 대신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여행 간대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참여한 뱅코리아 운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져오던 경제적 혜택도 함께 사라거리를 걸으며 빈 상점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럭셔리 코리아, 서울마켓 K뷰티 같은 한국 관련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들어선 중국 관련 상점들도 손님이 없어 곧 문을 닫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장부를 확인하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너무 못됐어. 카페 마가무 파이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중국인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저는 술잔을 비우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태국어와 간단한 영어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태국어 사과문과 함께 구글 번역기로 만든 서툰 한국어 문장도 추가했습니다. 태국 파타야 한국 관광객 환영 사과합니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카페 이름을 다시 K스타 카페로 바꾸고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어요. 태국 현지인 몇 명만 좋아요를 누를 뿐이었죠. 해외에서는 누구도 제 작은 카페의 소식에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한국인 단골이었던 김민수 씨에게 개인 메시지도 보냈어요. 김민수 씨는 태국어를 조금 알아들었기에 태국어로 진심을 담아 보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다시 오실 거라면 특별 할인과 함께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프로필을 보니 김민수 씨는 베트남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카페 창고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한국 관련 장식품들을 꺼냈어요. BTS 포스터 한글 메뉴판 한국 전통탈 먼지를 털어내며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한글로 적힌 어서 오세요라는 간판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태국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었고 파타야의 황금기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파타야 주요 상권의 30%가 문을 닫았어요. 저도 이제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국 뉴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태국 관광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이미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투자를 옮기고 있었고 한국 여행사들도 태국 대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닫을 날을 일주일 후로 정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감동 이야기라는 한국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진심을 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파타야에서 케이스타 카페를 운영하던 니콘입니다. 한국 문화 덕분에 성공했지만 어리석게도 반한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파타야는 죽어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태국의 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카페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거리를 바라봤어요.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이 거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현지 상점에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지갑 속에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내 보니 이제 집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큰 손실은 한국인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들의 미소 친절함 예의 이제야 그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 빈 카페를 뒤로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감동 이야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한국 분들께 전해져서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전해졌으면 합니다. 태국은 언제나 한국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